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과 본성 제5주 1차 시 공부를 시작합시다. 어, 매 수업마다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내용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제 역시 가급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제물을 1주차, 2주차는 점검을 하고 간략하게 피드백도 달아두고 그랬습니다. 1주차에는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4월 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7주차 정도까지는 비대면 수업이 대체로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고 8주차에 본래 중간고사를 보는 그런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 그 공문 안내에 따르면 8주차에 중간고사를 치르는 문제를 이제 교수들에게 이름을 했더라고요. 아직 그 날짜는 좀 있으니까 중간고사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좀 더 연구하고 또 학교 측과도 좀 상의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대비 미리 준비하고 또 실제로 어려움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미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인간과 본성 5주 제 5주 1차시인데 오늘 니체, 그러니까 5주 수업의 주제는 니체, 프리드리 니체의 그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 인간이란 무엇인가 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내용 자체는 좀 상당히 사실은 좀 어렵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 쉽게 우리가 뭐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학부 과정에서 교양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본성에 관한 다양한 철학 사상가들의 그 이론을 우리가 웬만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좋든 싫든 가족을 포함한 직장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그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마음 상함, 그다음에 어떤 갈등, 뭐 이런 어떨 때는 뭐 고통도 있겠고 이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물론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을 또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 사상가들의 이론들은 일정하게 우리에게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가면서 공부를 또 해 나가도록 하죠. 하여튼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하기 싫어집니다. 다만 그렇구나 정도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뭐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위대한 철학 사상가들도 우리처럼 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똑같은 또 인간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우리보다 먼저 조금 많이 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놨을 뿐이고 우리는 그걸 또
공부를 하면서 맞아, 그렇구나라고 긍정하는 면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뭐 한 10명 정도의 철학 사상가들도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뭐 이제 유사하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상반된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가 1차 시에서 얘기했던 근데 그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만 보더라도 다 같은 유교 공자, 예를 저 중국의 그 유명한 유학자들이지만 인간의 본성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니체 한다고 그랬죠. 5조 1차시. 자, 니체. 여러분에게는 이제 뭐 교재를 뭐 그 내가 늘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고 또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뭐 굳이 이 교재를 사지는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러나 또 이 교재 자체는 뭐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입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강의를 이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다양한 이제 참고 자료도 활용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니체에 관련된 그 우리가 지금 5주차에서 공부할 니체와 관련된 니체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작나무에서 출판한 이 책의 내용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그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전에도 또 언제 이야기했는데 그 서구 유럽 세계의 정신적 기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 그리스 철학은 사실 힐랍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는 뭐 영미식이고 힐랍 철학. 오타가 나왔네. 헬리니즘이 아니고 헬레니즘. 이거 지금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이쿠. 헬레니즘. 예, 헬레니즘이고요.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유럽 세계의 정신적 기둥이죠. 문명 세계. 그러나 18, 19세기의 또 철학은 많은 이제 그 철학 사상가들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아요. 사회주의 이론가인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고 있는 니체, 그리고 프로이드는 이제 프로이센의 그 독일 프로이센의 유명한 꿈의 해석으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죠. 심리학자,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특히 18, 19세기에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 원행에 배후에 놓인 진짜 동기와 관심은 그들의 이성과 목적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 는 것, 없다고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공통된, 그러니까 회의론이라고 합니다. 의심한다는 얘기죠. 어떤 기존의 학설 진리라고 여겨지던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하고 의심하는 것, 이게 회의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기독교 사상이 유럽 세계의 그 어떤 주류 이데올로기였단 말이죠. 철학 사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18, 19세기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가 하고 회의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배후에 놓인 진짜 동기와 관심, 음,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말과 행위가 그야말로 말과 행위 그대로의 그 사람의 그 동기와 의도인가, 이런 것들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 내가 이제 우리 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주변에 그 근처에 광주지방경찰청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이제 중간 간부 뭐 경감인데, 그분을 좀 잘 아는 편이에요. 그 예전에 나한테 소설을 좀 배우고 그랬는데,
그분이 2020년도 신춘문예 소설에 당선되기도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경찰관이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은 직업이니까 그러긴 한데 자신은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고지그대로 고지곧대로 믿지 않는다. 항상 늘 의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것은 또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언행의 배후에 놓인 진짜 동기와 관심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죠.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제 칼 마르크스는 다음 주 6주차에는 이제 마르크스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하여튼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체계적으로 어떤 정리된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론 사상, 보통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뭐 이런 식으로. 자,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회의하잖아요. 특정 계급에 의심한다 그 말이야. 기존의 어떤 그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나 그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죠. 회의하고 있죠. 회의론.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유물론자잖아요. 마르크스는 특정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시켜 주는데 봉사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다만 니체는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박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한 회의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뭐 우리가 그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성비, 가격 대비 뭐 어떤 내용이 만족스러운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성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박했다는 얘기는 니체의 경우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회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니체는 이성보다는 어떤 본능, 인간의 본능, 뭐 또 감정 이런 걸 좀 더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니체는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박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분노에 가득 차서 그의 선조들이 믿었던 기독교를 비난하죠. 그러니까 니체는 아주 격렬하게 이 기독교 사상을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합니다. 이제 왜 그런가? 뭐 계속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겠죠. 니체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성인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그런 그 프로필이죠. 니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19세기 독일의 철학자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짜라투스트라는 뭐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독일의 철학자죠. 그다음에 이제 니체가 했던 말들이, 유명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말이 이것도 있죠. 신은 죽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죠. 신은 죽었다. 이 니체의 주장은 사실 20세기 유럽 지식인의 주요한 구호가 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서구의 종교, 도덕, 철학에 깔려 있는 근본 동기를 밝히려 했는데, 니체의 이런 철학은 니체 이후에 신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문학가들에게 뭐 두루 아주 깊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죠. 사실 근대라고 하는 것이 신중심의 그런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관으로 변모를 사실은 근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이 그동안의 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이 신중심의 그런 어떤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다양한 분야 학자들이 니체의 이런 그 반기독교적 사상에 동조했겠죠. 그 하나의 시대적 경향이 되는 겁니다. 음, 자, 니체는 엄밀히 말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해석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좀 과한 그런 이제 그 표현이고 사상인데, 하여튼 이제 니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오로지 하나의 해석만이 옳다고 강조하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그 어떤 고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중세 천년의 가톨릭, 그 이제 로마 가톨릭이었잖아요. 어, 하나의 오로지 하나의 해석만이 옳다는 기독교적, 이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종교적 도그마라고 하거든요. 오직 하나의, 이게 사실은 뭐 그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에서는 이제 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유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학을 특히 송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집대성할 거 아닙니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럴 때 특히 이제 그 주자라고 하는, 송나라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집대성한 걸 이제 주자학이라고 해요. 주자학. 이것을 특히 조선에서는, 특히 송시열이 받아들여서 오직 그 유교의 해석을 이 주희가 한 주자학만의, 그러니까 주자학만이 이를테면 곧 하나 해석, 그러니까 다른 유교 경전에 대해서 달리 이야기를 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이제 벼슬에서 쫓겨나고 귀양을 가하고 심지어는 삼족이 멸망하는, 멸족을 당하는 그런 이제 까지 이렇게 도구마, 종교적 도구마,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하나 해석만이 옳다는 거. 니체는 이런 걸 이제 부정한 거예요. 자, 니체에 따르면 그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은 고통을 신의 의도이자 죄 갚음의 기회로 해석함으로써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그 종교적 문제는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 없이 들을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 여기서는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특정한 종교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거 아니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니체의 이런 그 기독교 비판 그 생각에 따르자면, 그 이제 뭐 일부 기독교 그 교회에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그 감염증,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것 역시 뭐 이를테면 하나님의 그 어떤 징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런 게 아니라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또 창궐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죽여버린 그런 그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역시 그랬어요. 가톨릭 신자 그 신부들은 이건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았던 인간들을 벌하는 신의 뜻이다,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니체는 그렇게 본 거예요. 고통을 신의 의도이자 그러니까 죄갚음의 기회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견딜 만한 것으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를테면 유대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승리는 개인의 불멸성이라고 하는 교리와 개인의 삶과 죽음은 우주적 의의를 갖는다는 기만에 힘입을 뿐이다. 기만은 뭐예요? 속이는 거죠. 거짓을 속인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니체는 이런 어떤 소위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통 철학은, 여기서 말하는 전통 철학은 이제 헬레니즘을 말하죠. 그 그리스 문명 정신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어떤 철학 사상. 그러니까 뭐 그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그 철학을 말합니다. 고전 철학. 이런 전통 철학은 신체에 비해서 영혼, 감각에 비해서 정신, 욕망에 비해서 의무, 어떤 드러난 현상에 비해 실제, 시간적인 것에 비해 무시간적인 것에 특권을 부여하죠.
그 어떤 정신주의죠. 정신주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금욕주의적 이상을 표현해. 금욕주의가 금욕 그러니까 이를테면 욕망은 이제 저희라고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죠. 정신의 고양을 통해서 금욕, 욕망을 억누르는 게 금욕주의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정신의 고양을 강조하는 게 이제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실업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전통 철학, 히랍 철학이라고 했죠. 그 전통 철학은 경험을 다른 세계, 이른바 참된 세계를 빌려 훼손한다는 경험은 감각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기독교와 히랍 그 헬레니즘 그런 어떤 사상 전통 철학을 이제 아주 분노에 차서 비판했다. 그 얘기입니다. 니체는 금욕주의적 이상에 의해 최고의 가치로 정립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허무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허무주의. 19세기 허무주의.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빨리 좀 여러분이 자료를 이제 보도록 하고 일단 정리를 좀 진도를 나간 다음에 필요하면 그 설명을 다시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뭐 허무주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하여튼 허무주의적 가치의 징후. 자,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보기에 전통적인 철학, 종교, 도덕은 불충분한 권력 의지의 옷으로 치장하고 있더라. 기만이다. 그 말이야. 서구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가치들은 퇴폐 성화된 산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그 지도자였던 히틀러죠. 이 사람이 책을 그렇게 독서광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만여 권이 넘는 책이 서재 있었고 죽기 직전까지도 책을 봤다는 누가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이렇게 나쁜 사람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또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나쁜 쪽으로만 책을 봤던 모양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히틀러 전쟁 범죄자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자 사진을 딱 갖다 놨을까요? 바로 이 니체의 사상은 바로 그런 어떤 전통 철학과 기독교 사상에 대한 비판, 신은 죽었다라고 보는 그런 회의론이 이런 니체 사상이 악용되기도 해요. 이 히틀러 방금 봤던 이 히틀러의 제3제국 하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거든. 물론 이제 그 책임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스탈린 이제 그 소련 말이죠.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룩한 공산주의 혁명의 스탈린의 가혹한 통치가 마르크스의 연구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히틀러는 그 자신을 니체가 말한 초인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 히틀러가 니체의 사상을 열렬하게 환영했느냐 하면 니체의 사상 중에서 초인,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 이제 이렇게 해서 니체를 또 열렬하게 받아들이고 뭐 니체 잘못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초인이 뭡니까? 인간의 불완전성이나 제한을 극복한 이상적 인간을 이제 초인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오버맨이라고 해요. 슈퍼맨 초인. 슈퍼맨이 더 낫겠네요. 니체. 자, 인간은 중간자로서의 존재이고 인간은 극복돼야 되고 그 초국적인 존재, 절대자로서의 존재가 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반대의 존재가 마린, 마린, 그 형편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어떤 인간의 그 어떤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끝없는 어떤 세월 영겁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명을 참고 신을 대신한 모든 가치 창조자로서 풍부하고 강력한 생을 실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는 하찮은 인간이다 뭐 그런 뜻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 니체 초인 사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치스에 의해서 곡해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 자 이제 우리 교재 또 97쪽에 보면 니체가 했던 말들 중에서 모든 가치를 전복시켜라. 전복이라고 하는 게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죠. 유산슬의 뭐 사랑의 재개발 이렇게 뭐
갈아엎어 주세요. 예, 그런 노래 가사도 참 재밌긴 하던데, 재치가 있던데, 전복이란 말이 그게 갈아엎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전복시켜, 이제 좀 알겠죠? 앞에 설명했던 거.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 전통 철학과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진리라고 여겨졌던, 오랫동안 진리라고 여겨졌던 그런 어떤 철학 사상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것이 회의론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니체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 질서나 목적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오류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성의 어떤 질서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자,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 결부되어 있고 결정되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오타가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 2주차, 2차 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니까 1차 시는 이 정도로 해도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2차 시 계속 공부합시다.